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지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락하게 살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훈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경북도 평원군 칠성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피해자가 집에서 들판이나 산, 강 같은 인적 드문 곳에서 혹은 심지어 거리 한복판에서 살해된 사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의 사건은 광활한 모래 채취장에서 사라진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활한 모래 채취장 하면 많은 분들이 해변을 떠올리실 겁니다. 날씨가 여름으로 접어들며 더워지고 있는 지금 정말 딱 맞는 주제죠. 제가 어렸을 때 지훈도 모래놀이를 좋아했어요. 해변의 모래부터 집 근처에 건설용으로 쌓아놓은 모래 더미까지 말이죠. 오늘 사건의 무대는 강변의 모래 채취장으로 건설 자재용 모래를 채굴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지훈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초대합니다. 안락하게 살기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3년 10월 7일 아침 경북도 평원군에 사는 중년의 김 씨는 동생이 약 일주일 전 갑자기 사라졌다고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사업가로 여러 지역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처음에는 급하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고 다른 지역의 친척이나 동생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전화는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기억에 따르면 9월 29일 오후가 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때였습니다. 그 통화에서 동생은 10월 3일 개천절 연휴 동안 며칠 쉬면서 울람도로 옛 동창들과 모임을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동생은 김광화, 그의 43세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김광화는 성숙하고 매우 민첩하고 활동적이며 사업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꼭 나쁜 일이 생긴 것만은 아닐 수 있죠. 예를 들어 연휴 동안 여행을 가거나 전화를 잃어버려 SIM 카드를 아직 교체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울람도에 있는 김광화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물었지만 그들은 모두 모임에서 김 씨의 동생을 보지 못했고 그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생은 몇 년 전부터 멀리 여행을 가면 도착 후 서로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한 습관이 있었고 이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일주일 넘게 꺼져 있다는 건 분명 뭔가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김광화의 일과 관계를 더 조사했습니다. 2011년, 2년 전 김광화와 4명이 함께 자본을 모아 모래와 자갈 채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5명이 총 6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환율로 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김광화는 30만 원 이상을 출자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모래 채취장에서는 모두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광화가 채굴하고 관리하던 모래 채취장은 옥도마을 연진면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딴 산골짜기에 위치해 마을로 들어가는 좁고 포장되지 않은 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길은 길고 마을 입구에서 좁아졌습니다. 평소 김광화는 그곳에서 모래 채취장을 감독하고 관리했습니다. 투자자와 집에서 먼 노동자들을 위한 막사 같은 캠프가 있었습니다. 채취장의 노동자들도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본 지 8에서 9일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주변 산지를 수색했는데 가끔 사람들이 다치거나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전화 신호가 약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구조되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숲으로 수색팀을 파견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래 채취장에서 경찰은 소유주와 노동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와집 건물을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혈흔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채취장에서 관리와 감독을 위해 시간을 보냈고 이 채취장은 주거지에서 약 400에서 500m 걸어가면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김 씨는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처 마을 주민들이 김 씨의 실종에 대해 유용한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채취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김 씨를 알고 있지만 가끔 만나는 정도일 뿐 가까운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으로는 1, 2주 정도 김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김 씨는 채취장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러 갈 때도 많아야 며칠이고 곧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거의 열흘 가까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나 빚은 없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갔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채취장의 캠프에서 관리하며 보냈기 때문에 경찰은 그와 함께 투자한 4사람을 만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대광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주 모래 채취장에 있었고 거의 30%의 자본을 출자한 주주였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대광겸은 김광화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9월 29일 오후라고 했습니다. 대광겸은 그날 오후 내내 김 씨와 함께 채굴 현장에서 고장난 장비를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비포장도로 하나뿐이고 멀어서 수리 기술자를 부르는 것이 불편하고 기계를 수리점으로 옮기는 것도 매우 번거로웠기 때문에 김 씨와 대광겸은 기본 수리 과정을 배워 작은 기계 문제를 스스로 고쳐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고 했습니다. 9월 29일 오후 굴착기에 또 문제가 생겨 오후 내내 함께 수리했습니다. 오후 5시쯤 끝났고 그때 김 씨가 먼저 채취장을 떠났습니다. 오후 7시쯤 대광겸도 마을로 걸어가 친척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29일 이후로 대광겸은 김 씨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래 펌프가 고장나서 대광겸은 김 씨를 찾아 함께 빨리 고치려 했지만 캠프의 김 씨 방으로 갔을 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전화는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일 저녁, 그러니까 실종 이틀 후 대광겸은 갑자기 김 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돈을 벌러 나가야 해. 그 여자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여기 남아 상황을 봐줘. 나를 기다릴 필요 없어. 스스로 결정해. 나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 이 메시지는 10월 1일 오후 6시 22분에 보내졌습니다. 대광겸은 이 메시지를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당시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김 씨는 이 모래 채취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간다는 게 매우 의심스럽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 김 씨는 어떤 여자를 언급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이 물었을 때 대광겸은 김 씨가 믿을 수 없다고 한 여자가 아마도 회계 담당자인 장소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회계학을 전공한 주주로 현재 서류와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광화의 메시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 따르면 김광화의 떠남이 자발적이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은 김 씨가 관리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은 보통 직접 만나서 논의하거나 최소한 자세한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분명히 비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자본 출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 씨가 메시지에 쓴 말은 그가 장소금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장소금도 모래 채취장의 5주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경찰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장소금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소금의 집은 마을에 있어서
그녀는 보통 낮에만 채취장에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광화가 실종되기 직전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모래 채취장의 일부 노동자들은 퇴근 후 김 씨가 장소금과 함께 걷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장소금도 이를 확인하며 9월 29일 저녁에 김광화가 실제로 그녀와 함께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캠프의 요리사가 그날 밤시였고 다른 노동자들은 연휴를 앞두고 마무리하고 없어서 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캠프에는 라면밖에 없었지만 김 씨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금에게 저녁을 좀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장소금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2년 동안 채취장에서 함께 사업을 했고 꽤 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차피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한 사람 더 먹는 건 그저 그릇과 젓가락 하나 더 놓는 정도라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장소금은 기꺼이 김 씨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장소금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김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캠프로 돌아갔는지 마을로 갔는지 그녀는 묻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더 조사한 결과 장소금은 결혼했지만 남편은 광동도에서 멀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군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니며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 장소금은 집에 혼자였습니다. 남자를 집에 초대해 저녁을 먹이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친밀해 보일 수 있었고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장소금에게 그녀와 김 씨 사이에 동료 이상의 관계가 있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장소금은 단호히 부인하며 부도덕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부모님은 옆집에 살고 있었고 두 집은 분리되어 있지만 마당을 공유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장소금의 어머니가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김 씨를 집에 데려와 저녁을 대접할 때도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둔 채로 있었고 김 씨는 식사 후 바로 떠났습니다. 장소금의 증언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관들은 10월 3일 개천절 연휴 동안 장소금의 남편이 광동도에서 직장에서 이틀 동안 집에 돌아왔다가 급히 다시 떠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천절 연휴는 7일이었고 광동에서 경북까지는 수백 킬로미터로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는 1년 내내 일하고 집에 거의 오지 않았으며 설날 같은 긴 연휴에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일 휴가를 받아 집에 왔다가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것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장소금의 남편 당연은 9월 30일 오전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9월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29일 저녁에 사라졌는지 30일 아침에 사라졌는지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일 저녁 김 씨가 장소금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장소금이 주장한 대로 떠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관계가 정말 동료 이상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날 밤 김 씨는 채취장의 캠프로 돌아가지 않고 장소금의 집에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소금의 남편이 광동에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정보다 일찍 오전 6시쯤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을 집에서 발견하고 질투심에 김 씨를 공격한 뒤 시체를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오후 6시쯤 불안해하며 고민한 끝에 김 씨의 전화로 다른 파트너에게 문자를 보내 김 씨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면서도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장소금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추가해 감정을 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9일이라 해도 그가 30일 아침에 죽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금과 김광화의 관계를 조사해 정말 장소금이 주장한 대로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장소금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소금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과 김광화는 정말 평범한 동료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가끔 김 씨가 밥을 먹으러 왔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금과 김 씨의 관계는 전혀 긴장되거나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옛 딸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편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소금의 남편 당연히 개천절에 이틀만 집에 왔다가 갑자기 일로 돌아간 것에 대해 그녀는 회사의 긴급 상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술부서의 당번 근무 일정에서 당연의 동료가 그가 멀리 다른 도에 산다는 것을 보고 며칠 동안 대신 근무해주며 연휴에 집에 갔다가 광동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야 했지만 10월 1일 그 동료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고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당연을 광동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장소금의 어머니는 김 씨가 29일 저녁 8시쯤 집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김 씨가 마당에서 집 앞 작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위가 멀리 있어서 항상 딸에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당부했고 이런 일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 씨가 29일 저녁에 떠났고 사위는 30일 아침에야 집에 도착해 김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마을에 있던 이틀 동안 도착부터 광동으로 떠날 때까지 당연은 아내와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고 외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최근 마을에 돌아왔을 때 김광화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장소금의 어머니가 제공한 정보로 경찰은 광동에 있는 당연의 회사를 접촉했습니다. 먼저 회사가 그를 다시 일로 부른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소금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동료가 사고를 당해 회사는 당연을 광동으로 도우러 오라고 요청한 것이지 그가 두려움이나 회피로 급히 마을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의 어머니와 그녀가 말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 씨가 소금의 집을 8시쯤 떠났다는 것, 8시는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보통 9시 30분이나 10시쯤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정말 29일 8시에 떠났다면 누군가 그를 봤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김 씨를 우연히 본 증인을 찾기 위해 마을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류 씨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의 집은 모레 채취장으로 가는 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류 씨는 29일 저녁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학교 옆 마당에서 힙합 댄스를 연습하는 것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장소는 큰 길 근처였기 때문에 구경하던 중 류 씨는 김 씨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류 씨는 김 씨에게 인사했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고 김 씨는 빠르게 모래 채취장 쪽으로 걸어갔고 류 씨는 아들과 함께 아이들 춤을 더 구경하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9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류 씨는 김 씨가 아마 8시나 8시 30분쯤 학교 근처를 지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류 씨의 말로 장소금의 어머니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실제로 29일 저녁 8시 이후에 장소금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광화의 일상 습관과 29일 저녁 그의 경로를 보면 8시 이후 모래 채취장으로 향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그가 그날 밤 캠프로 돌아가 잠을 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캠프에는 몇 명의 노동자가 있었지만 그날은 연휴가 너무 가까워서 일부는 집에 가고 일부는 카드놀이를 하러 가고 다른 일부는 외출했습니다. 29일 저녁 지훈이 앞서 언급한 대광겸, 대심한 모래 채취장의 당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 다음으로 큰 주주였고 기계 수리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쯤 김 씨가 돌아오기 전에 대 씨는 동생의 생일 때문에 캠프를 떠나 마을로 갔습니다. 그는 친척들과 함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대 씨는 파티 중 음식이 너무 짜다고 동생의 아내에게 말하며 논쟁이 벌어져 그날 저녁 파티에 있던 친척들 모두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생일 파티 후 그들은 다른 친척 집으로 마작을 하러 갔습니다.
대 씨는 새벽에야 모래 채취장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이제 모래 채취장의 캠프 구역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것은 단층 기와집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작은 방이 사무실로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대 씨 같은 주요 주주들의 방은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숙소는 공동이었고 너댓 명의 노동자가 큰 방 하나를 공유했으며 주주들처럼 개인 방은 없었습니다. 대 씨는 마작을 끝내고 채취장으로 돌아왔을 때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씨의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서 방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증인은 김 씨가 8시 이후 채취장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그가 도착했다면 왜 4시에 문이 잠겨 있고 그가 없었을까요? 특히 10월 초라 날이 춥기 시작해 어두워지는 시간이 빨랐고 빛이 늦게 떠오릅니다. 4시는 여전히 거의 캄캄하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대 씨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김 씨는 그날 밤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거나 급한 일로 한밤중에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그가 그날 밤 악의적인 일에 휘말려 캠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광화의 실종과 관련해 구조되는 숲, 절벽, 강둑의 풀밭과 강 아래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를 찾지 못하면 시체를 찾으려 했지만 김 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화도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김 씨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10월 1일 대 씨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는 9월 29일 오후 5시 36분이었습니다. 이 전화는 채취장의 여성 회계사 장소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 저녁을 먹었는데 왜 그녀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경찰이 물었을 때 장소금은 실제로 오후 5시쯤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은 일하고 아들은 학교에 있었으니까 방에 앉아 그녀가 요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책을 나가 담배 한 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약 30분 후 장소금이 요리를 끝내고 그를 저녁에 초대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이 통화는 10여 초 정도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이후 저녁을 먹고 장소금의 집을 떠날 때까지 다른 전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범죄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범죄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현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김광화가 모래 채취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날 밤 그의 전화로 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 씨가 스스로 채취장을 떠났을 가능성은 낮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불러 급한 일로 만나자고 했다면 김 씨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날 밤 누군가 채취장에 와서 그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김 씨는 캠프나 채취장 근처에서 불쾌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추론을 바탕으로 조사관들은 모래 채취장 주변을 여러 시간 동안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흔적을 찾는 것은 쉬워도 채취장 구역에서는 모래가 매우 느슨해서 어렵습니다. 이곳은 모래가 활발히 채굴되고 운송되는 곳입니다. 흔적이 있었다 해도 일주일 넘게 모래 트럭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모래를 옮기면 기존의 흔적은 덮였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모래 채취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혈흔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소형 트럭의 타이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타이어 자국들이 겹쳐 있었지만 지면에 남은 타이어 자국의 폭은 꽤 선명해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래를 운반하는 소형 트럭은 매우 흔해서 이상할 건 없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도로에서 모래를 운반하는 소형 트럭은 많고 다른 건설 자재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용으로 집 짓기나 소규모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모래 한 트럭을 배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래 채취장으로 모래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채굴장에서 건설 자재 딜러에게 운반할 때는 대형 트럭이나 컨테이너 트럭을 사용하고 이런 소형 트럭은 보통 모래 채취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채취장의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도 채굴 구역에는 굴착기 외에 대형 트럭과 건설 차량만 있었고 이런 소형 트럭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 씨는 정기적으로 채취장에 당직을 섰고 최근에는 소형 트럭이 거의 오지 않았고 대형 트럭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소형 트럭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소형 트럭의 타이어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자국은 최근 10일 이내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 씨는 여전히 흔적 없이 실종된 상태였지만 채취 구역에서 이상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조사 방향이 열렸고 경찰은 이 타이어 자국을 철저히 조사해 차량 유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소형 트럭 타이어 자국은 총 6개의 홈이 있었습니다. 두 바퀴 사이의 거리는 142cm로 타이어에서 타이어까지가 1.4m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럭 본체의 폭이 약 1.4에서 1.5m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의 폭은 12cm였습니다. 타이어 자국은 단편적이고 다른 차량의 자국에 덮여 있었지만 차량의 경로를 재구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먼저 소형 트럭은 산골짜기 방향에서 모래 채취장으로 들어와 캠프 구역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서 나간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이 트럭이 김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간을 이용해 돌아간 것인지 고려했습니다. 공간을 이용해 돌아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가끔 운전할 때 도로가 너무 좁으면 지운도 더 가서 빈터나 넓은 도로 구간을 찾아 유턴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 채취장으로 가는 길은 작은 비포장 도로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도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도에서 이 모래 채취장은 보이지 않아 유턴 장소로 선택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유턴을 하려면 국도에서 하는 게 도로가 넓고 훨씬 편리했습니다. 지형을 분석한 경찰은 소형 트럭의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이 모래 채취장에 들어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럭이 김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런 유형의 차량은 평원군에서 흔해서 수천 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와 용의자를 좁히는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후 대 씨의 전화로 김 씨의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분석하며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김광화가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그렇다면 그는 아직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의 전화를 사용해 메시지를 보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발신자의 목적은 대 씨와 다른 사람들이 김광화가 자발적으로 떠났고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 씨는 10일 넘게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발신자가 김광화가 아니라면 보내진 내용과 그가 장소금을 언급한 방식으로 보아 이 사람은 모래 채취장의 주주들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채취장에서 일하거나 김 씨와 매우 가까운 관계여서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한 것은 대 씨가 거의 하루 종일 채취장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상당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주 감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재했던 바로 그날 밤 김 씨가 곤란에 처한 것이 너무 우연 아닌가요? 물론 그날 밤은 실제로 대 씨의 동생 생일이었지만 이것도 연출된 것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고용해야 내일 내 동생 생일에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 거야. 그날 밤 기회를 잡아 채취장에 가서 김 사장을 처리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광겸은 채취장의 채굴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용의자도 작업장에 아무도 없고 김 씨만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29일 밤에 거기로 차를 몰고 가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광겸 외에 대 씨가 그날 밤 생일 파티에 간다는 것을 알고 김 씨가 모래 채취장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봐야 했습니다. 생각해본 후 대 씨는 만약 누군가 그가 생일 파티에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종병과 그의 아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저녁 이종병과 그의 아내도 대 씨의 동생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 씨가 음식이 너무 짜다고 불평하며 동생의 아내와 다툼이 생겨 분위기가 불쾌해져 모두 일찍 흩어졌습니다. 대 씨는 카드놀이를 하러 갔고 이종병과 그의 아내는 더 일찍 떠나 카드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에 갔는지 다른 곳으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광겸은 아마도 이종병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알리바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 씨는 처음에 이 모래 채취장이 이종병과 그의 아내 소유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장소금이 자본을 투자하고 관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운영은 비효율적이었고 생산성이 낮았으며 사업은 순조롭지 않았고 고객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모래 채취장은 매우 정체되어 노동자 임금을 지급한 후에도 가끔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 씨와 그의 아내는 기계와 기술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모았습니다. 그때 김 씨와 대 씨는 소개를 통해 이 채취장을 알게 되었고 그 잠재력을 보고 자본을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가 더 많은 돈을 출자했기 때문에 그는 50% 이상의 지분으로 주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김 씨가 사업을 맡은 이후로 상황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채취장은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었습니다. 경찰은 29일 저녁 생일 파티를 떠난 후 이종병과 그의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대 씨 동생 집에서 생일 파티에 참석한 후 모두 카드놀이를 하러 갔지만 자신과 아내는 꽤 일찍 집에 가서 장인어른 집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이종병은 또한 자신은 차가 없고 오토바이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 채취장에서 발견된 소형 트럭 타이어 자국은 이종병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정보를 물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씨는 채취장의 경영을 새 주인에게 넘기고 지분에 따른 이익만 받은 후 채취장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된 일은 장인어른을 위해 쌀과 곡물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쌀과 곡물을 운반하는 트럭은 장인어른이 사서 그들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형 트럭이었고 번호판의 마지막 세 자리는 313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형 트럭의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장인어른이 소유했고 그는 이 트럭을 자주 몰아 창고에서 가게로 쌀과 곡물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을에서 이런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을 때 이 씨는 이를 숨기고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번호판 번호로 경찰은 이 차량이 1년 전인 2012년에 위 씨의 장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이종병은 이 차량을 쌀, 곡물,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때로는 개인 용무로 사용했습니다. 이종병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경찰에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종병이 평소 몰던 소형 트럭을 창고 마당에 주차된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타이어의 폭은 12cm였고 6개 홈이 있는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 패턴과 바퀴폭, 바퀴 사이 거리를 비교해 이 씨가 평소 몰던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현장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차량의 자국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법의학 흔적 전문가 팀을 파견해 이종병이 평소 몰던 소형 트럭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10일이 넘은 후에도 차량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트럭을 철저히 조사한 후 경찰은 운전 성문 바로 앞쪽에 어두운 번진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이 얼룩은 말라붙은 혈흔처럼 보였습니다. 튄 혈흔이 아니라 문질러진 혈익이었습니다. 이 혈흔의 위치는 차문이 열리고 닫힐 때의 이음새와 정확히 일치하는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지훈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 숨겨진 위치 때문에 문이 닫히면 혈흔이 보이지 않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다른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친척들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해 차문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 김광화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김광화의 혈흔이 위종병의 차량에서 발견되고 그가 10일 넘게 실종된 상황에서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위종병의 장인어른 부부를 조사했습니다. 노부부는 약 10일 전, 정확히 29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나이가 많아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딸과 사위가 방문하고 떠난 후 11시쯤 위종병이 다시 장인어른 집에 혼자 왔다고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위 씨는 장인어른 부부에게 창고에서 가게로 곡물을 판매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위 씨는 마당으로 들어가 차량을 가져와 창고에서 물건을 싣고 떠났습니다. 장인어른 부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게의 밀과 쌀은 아직 충분했고 다음 배송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위가 그렇게 말했으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위종병의 장인어른 창고에서 마을로 그리고 가게로 가는 길은 비교적 험하고 가로등이 없어 밤에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시야가 좋은 낮에 운송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닌데 밤에 곡물을 운송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위 씨가 장인어른의 차량을 곡물 운송을 핑계로 빌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시체를 처리하려고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위종병을 체포하고 계속 신문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위 씨는 결국 김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013년 10월 12일 김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14일 만에 위종병은 자백하며 처음 김 씨를 공격한 범죄 현장, SIM 카드와 전화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버린 장소, 그리고 무기로 사용한 나무 막대기를 가리켰습니다. 그 막대기는 새로 파인 무덤 옆 공동묘지에 버려져 있었고 아직 신선한 화환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위 씨의 안내로 경찰은 위 씨의 장인어른 창고 뒤의 땅을 파고 심하게 부패한 남성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DNA 검사 결과 발견된 시체가 김광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위종병은 김 씨를 저주하며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위종병과 그의 아내는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모래 채취장을 공동 운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했고 기계는 낡았으며 건설 자재업계에 연결이 없어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때 김 씨가 가장 큰 지분을 출자해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위 씨는 자신이 이 건설 관련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곡물 사업에 집중하고 이익을 위해 채취장의 지분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채취장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김 씨는 점점 독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큰 투자자인 대 씨와 매우 가까웠고 회계사 장소금과도 결탁했습니다. 5주주 중 이 3사람만 진짜 수치와 사업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종병과 그의 아내는 주주였지만 장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김 씨가 그들에게 가짜 구두 보고만 하고 일정 이익을 얻었다고 하며 그의 비율에 따라 적은 금액을 분배했지만 실제 수치는 위종병과 그의 아내에게 숨겼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 위종병은 김광화와 계속 파트너로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은 이제 은행 이자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위 씨는 자본을 철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김 씨는 돌려줄지 말지 말하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위해 모은 돈을 그냥 철회하고 싶다고? 그럼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 30만 원 이상을 철회하고 싶다고 하면 너는 즉시 내 돈을 돌려줄 수 있겠어. 이 질문에 위 씨는 할 말을 잃었고 그 금액을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래 채취장을 다시 가져가도
그가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래와 돌을 판매하는 모든 비즈니스 연결은 김 씨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또한 위 씨에게 공동으로 투자했으니 모두가 그렇게 철회하라고 요구하면 혼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위 씨가 투자를 회수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팔아 그들이 대신 들어오게 하고 돈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의 오래된 자본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지분을 다시 사들일 의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50% 이상의 지분은 경영을 통제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위 씨가 지분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채취장이 고갈되어 더 이상 채굴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해산될 때야 돈을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을 철회하려는 것은 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종병은 자본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실제 이익을 모르고 아주 적은 몫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이익 상황으로는 이 채취장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고 싶어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월이익이 은행 이자보다 낮다면 차라리 은행의 돈을 예금에 안심하는 게 나을 것이고 지분과 주주 문제로 골치 아프게 얽히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게다가 장부와 기록을 볼 수 없다면 누가 바보같이 그의 지분을 사겠습니까? 위 씨는 생각할수록 김광화에게 투자하고 모래 채취장의 주도권을 넘긴 것이 스스로 문제를 만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거의 빈손이었습니다. 29일 저녁 대씨 동생 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 참석해 우울한 기분으로 이종병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김광화가 모래 채취장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종병의 가슴 속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카드놀이를 하는 동안 이종병은 아내를 장인어른 집에 데려다 준 뒤 10시쯤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잠든 후 그는 모래 채취장의 캠프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위 씨는 다른 이유로 김광화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 선물과 지출이 꽤 많았습니다. 이 씨는 김 씨를 찾아가 자본을 철회할 수 없다면 2만 원,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을 빌리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약속하며 갚지 못하면 김 씨가 위 씨가 이전에 출자한 8만 원을 지분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단호히 거절하며 모든 것은 늘 하던 대로 해야 하고 개인적인 일로 공동자금에서 돈을 빌리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종병은 그 순간 분노에 휩싸이고 술에 취해 막대기로 김 씨를 공격했습니다. 김 씨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고 큰 모래 더미에서 그에게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풀기 위해 막대기로 김 씨를 여러 번 더 때렸습니다. 김 씨가 죽은 것을 깨달았을 때 위 씨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근처 장인어른 집으로 달려가 곡물을 운송한다는 핑계로 소형 트럭을 가져와 모래 채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시체를 트럭의 운전석에 끌어 넣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 집 뒤 창고로 계속 운전해 갔습니다. 이번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훨씬 지나 장인어른 부부는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고 옆에는 울타리가 없어서 집에 전화할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멍을 파고 피해자의 시체를 가족의 곡물창고 바로 뒤에 묻었습니다. 그는 트럭을 청소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문이 숨겨진 부분에 혈흔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범죄를 숨기기 위해 10월 1일 그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김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광화가 아직 살아있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SIM 카드를 버렸습니다. 메시지에서 장소금을 비판한 것은 남은 두 주주, 대 씨와 장소금을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들어 그가 채취장의 진짜 수치를 알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종병은 기자와 경찰에게 그와 김 씨 사이에 원하는 전적으로 돈과 모래 이익에 대한 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김 씨에게 모래 채취장의 경영을 넘기기 전에 양측이 명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의 권리가 보호받았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밀려나지 않았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깊이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014년 5월 10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종병에게 고의적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지훈이 방금 들려드린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자본을 모아 공동사업을 하면서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원한을 푸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주 파트너십에서 직접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성실하고 공정해야 하며 평등, 상호 이익, 이익 공유 또는 사업 위험을 공동으로 감당하는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과 손실 계산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본 출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파트너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여전히 공동으로 출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에 자본을 철회할 수 없는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십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파트너들 간의 갈등이 있다면 자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면 예를 들어 A씨가 재무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자선단체처럼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B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는 것은 사업 윤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합니다. 돈과 파트너십이 관련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를 들어 대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길가에서 작은 음식 카트를 여는 것이라도 공통의 목표는 하나뿐이죠. 자신의 노동과 약간의 공동 자본을 사용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약간의 돈을 더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 때문에 모든 출자자 간의 정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거나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에서 돈이 관련되고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생기기 매우 쉽습니다. 지훈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지훈은 2명의 그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클래스에서 매우 친해서 함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 후 그들은 친구가 되지 않고 해와 달처럼 서로를 피하며 수업에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방을 썼습니다. 음식비를 모을 때 한 명 A라고 합시다. 가 돈을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B였습니다. A가 공동 돈을 관리하며 무엇을 사든 기록해서 월말에 얼마나 썼는지, 잉여가 있는지, 부족한지를 합산했습니다. 이건 괜찮죠, 여러분? 그때 A가 돈을 관리하며 쇼핑과 지출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서 공동 지출로 기록했고 B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도 여전히 공동 지출로 계산되었다는 점입니다. 갈등은 첫 학기가 끝난 후 A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식이나 커피를 마시러 갈 때 A는 B를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초대했습니다. 당연히 음식과 음료 비용은 여전히 공동 음식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B도 A의 여자친구와 함께한 음식과 음료 비용의 절반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B가 이를 참았습니다. A의 계산을 보고 그는 그들과 함께 외식하는 것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A는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요리하고 먹었고 상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낸 자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B가 A의 교활하고 모호한 계산으로 남을 이용하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거의 싸울 뻔했으며 그 후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올바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알고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반대로 속 좁고 교활한 사람은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명예와 도덕을 무시합니다. 피해자 김광환은 모래 채취장을 부적절하게 관리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사업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꾸고 가장 많은 자본을 출자하며 건설 자재업계에서 딜러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장 큰 몫을 가져가고 다른 주주들에게 원하는 대로 지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장부나 서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위 씨가 돈이 적고 자본도 자신보다 적으며 이 씨의 경영 능력도 부족해 모래 채취장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겨야 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이 씨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손실을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도 적더라도 장부가 투명하지 않더라도 이 씨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수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씨가 처음 모래채굴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한 사람이며 이 씨가 경영권을 넘기기 전에 기반을 닦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본 부족으로 처음에는 잘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김 씨가 가진 사업의 기초는 여전히 이 씨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런 갈등 때문에 그가 공동 투자자들에게서 취한 돈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 지훈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더 흥미로운 범죄 이야기를 따라가 주세요.